제가 경험해본 학폭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면 승리. 진짜 피해자인 거예요. 저 한 10명은 허위학폭 가해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내 아이가 거슬럭거리는 아이들은 다 가해자를 만들 수 있다. 얼마든지. 학폭이 인정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냥 친구끼리 툭친 정도인데도 처분 다 나오게끔 한 사례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최대한 만들어 봐야죠, 증거수집. 학폭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애 막 무시당한 것 같아서 열받고, 학폭은 기본이고 형사고소도 되면 되게 해달라고. 저 9살도 고소해본 적 있어요. 학폭이란 제도를 이제 완전히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제도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2학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학부모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모였다는 학부모들.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한 명에게 학폭으로 신고당한 가해 학생들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등을 와서 쳤다, 뭐 안물 한 건 꺼져, 뭐 바보 멍청이, 못생겼네 이런 식으로 한 11건 정도의 신고를 받았고 그걸로 경찰에도 2건 고소했고요. 경찰 고소도 했어요? 네네. 폭력으로. 반복되는 학교 폭력 신고로 6학년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시위와 등교 거부가 일주일이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혼자 등교한 아이, 학교 폭력의 신고자 진성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7월의 일이었습니다. 12시 30분경에 계단에 내려가고 있었는데 걔네들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비웃더니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몸을 붙잡고 다리를 매우 세게 걸어서 넘어졌는데 제가 넘어지자 여기 오른쪽 그 팔꿈치를 세게 수차례 때렸고 찼고 왼쪽 손 2번째 손가락을 때렸고. 신고 내용은 친구 3명에게서 폭행을 당해 팔꿈치에 금이 갔다는 것. 전치 1주 진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들은 어떤 입장일까? 폭행을 주도했다고 신고당한 동현이를 만났습니다. 걔는 옆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날 진성이를 마주치긴 했지만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급식 먹고 같이 리클래스? 거기 가려고 올라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러면 본인이 기억하는 건 그게 끝이에요? 네. 당시 자신은 남학생들이 아닌 여학생과 함께 있었고 진성이를 지나쳐 곧장 상담실로 향했다는 것. 그런데 동현이가 진성이에게 학폭 신고를 당한 건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학교 계단에서 집단 폭행을 했다는 신고 전에도 사흘 동안 교실 앞 복도에서 노려보고 감시를 했다거나 발길질하고 도망을 갔다는 등 벌써 9번째 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아이들이랑 도서관 앞에서 뭐 놀리고 뭐 때리고 뭐 책으로 머리를 때렸다? 빗자루를 휘둘러서 때렸다. 역시 계단 폭행 사건으로 신고된 또 다른 학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진성이와는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는 동규.
작년 3건, 올해 3건. 지금 이 계단 포기 건을 3명을 신고했잖아요. 이 3명이 다 같이 다니지 않았어요. 얘 따로 식사하고 나가고, 얘 따로 식사하고 나가고, 얘 따로 식사하고 나가고. 근데 얘네가 어디서 얘를 때려요. 그런데 계단 폭행 사건을 진술하는 진성이의 녹음 파일에는 또 한 명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3번이나 제가 가가지고 사과를 부탁했는데 사과를 해달라고 몇 번이나 사과하라고 하지 마, 알았어? 무슨 사과야. 사과할 얘기를 처음 다 안 해, 그렇게, 알았어? 너 왜 이렇게, 너 왜 찼어? 이런 말을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 알았어? 친구들에게 사과받는 대신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남성. 진성이의 아버지입니다. 계단건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지금 안 했다고 우기거든요. 뭐 우리가 가해를 했다, 먼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니까 나 정말 저 사람들, 쟤들이 저렇게 할 때마다 나 죽겠어. 아, 진짜 자살 충동 느껴. 피해 증거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골라야 되니까 사진도 많고요.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할 때마다 신고를 했을 뿐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애들이 이제 괴롭히면 그거를 학교에다 말했고, 또 심하면 교육청에 말했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했던 게 결국은 이게 건이 많아진 거지, 건이 많다고 해서 그게 사건이 아닌가요? 당한 게 많은 게 더 억울한 건데. 진성이의 학폭 신고가 시작된 건 작년 3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뭐 운동장에 차가 들어왔고 애가 아빠 왔다고 얘기해 줬는데 안 들어서 아빠 왔다고 친구들이 5번 정도 얘기를 해줬어요. 평소 진성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안까지 차를 몰고 데리러 왔다는 아버지. 낯익은 차를 발견한 아이들이 진성이에게 알리기 위해 크게 소리친 것을 아버지가 괴롭힘이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도 딴 데 가길래 마지막 크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빠 차에 간 거고, 차를 타고서 조금 있다가 이제 애가 울면서 내리니까 아빠가 너네 이리 와. 그리고 내리고 골프채 들고 내렸고. 당시 차에서 내린 진성이의 손에는 골프채가 들려 있었고 아이들이 오히려 공포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몇 번을 이렇게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스테이지를 하면서 뭐 했냐 그러면서 이제 얘는 복싱 유단자다. 너네 지금 부모한테 알릴까?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얼마나 아빠는 앞에서 막 뭐라 해. 얘는 뒤에서 계속 이래. 그러니까 애가 이거에 맞을까 봐 너무 무서웠대요. 학폭으로 맞신고한 상대 아이들. 진성이 아버지는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소리가 엄청 큰 소리를 뭐라 하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우리 아이가 그때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아빠 얘가 너무 괴롭혔다고 1년 내내. 근데 우리 아이가 골프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프를 한다는 말을 안 믿어줬나 봐, 애들이. 그때 시작할 때였는데 시작은 얼마 안 되고 얘는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싶었나 봐, 이렇게. 그거를 그 어머니가 제가 위협했다 이렇게 해서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반복된 신고에도 학폭위에서 인정된 건 없다고 했습니다. 학폭 신고 과정에서 네. 그쪽에서 내놓은 증거를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고요. 만약에 진짜 학교 내에서 얘한테 폭행을 당했다면은 그 자리에서 증거를 남기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죠. 근데 꼭 그 당시에는 안 하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신고를 해요. 그리고 만약 걔가 상처가 저 정도로 났으면 선생님도 아시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은 다음 날에 그럼 너 얘한테 그 상처가 있으면은 좀 보여달라. 절대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준대요. 선생님한테도. 며칠 뒤 진성이 아버지는 진성이가 그동안 당한 학교 폭력의 증거라며 음성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너 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혼자 지금 넘어진 연기를 하고 지금 그러고 지금 혼자 녹취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녹음할 상황에 왜 우리 아이들 목소리 하나도 없냐? 거기에 왜 우리 아이들 때리면서 진짜 이런 소리도 안 나요? 진짜 발로 막 받는다고 해요? 어떻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 상대 아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때리고 있는데 누워서 발로 막 복부를 찼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소리가 1도 안 나냐고요. 진짜 이만큼의 시나리오를 먼저 구상을 한 다음에 이거대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만든다고 보는 거죠. 특히 학부모들은 진성이가 평소 주짓수 대회에서 메달을 딸 만큼 운동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진성이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본인 아들 금메달 따고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애가 왜 맞고 다니냐고요. 걔가 허위로 신고했다는 확실한 증거. 지금은 있어요? 네, 있어요. 도서관 앞에서 신고 당했을 때 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껴서 신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시간대에 위클래스에 있는 게 CCTV에 찍혔어요. 그동안 진성이로부터 학폭으로 신고당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23명. 건수로는 50건이 넘습니다. 뭘 했다고 받았어요? 하나같이 하지도 않은 행동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아이들. 뭐 쳐다봤다 신고하고 야했다고 신고하고 대답했다고 신고하고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옷깃만 스쳐도 그냥 신고하는 거야. 눈만 마주치면. 처음에 했을 때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 잘 지도를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하니까 이런 절차로 아이들이 따로 벌을 받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그래서 막 휘두르는 거야, 아이가. 반복되는 신고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관할 교육지원청에 물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조건 다 받는 거예요? 왜 다 받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무분별한 신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현행 법률 상황에서는 교원들은 신고 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에 인지하는 순간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설령 오인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학생이 개최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개최해야 되는 조금 상황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 학생은 최대 7일간 즉시 분리 조치됩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이나 중재를 하려고 해도 피해 학생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허위나 오인 신고라도 피해 학생 측이 요구하면 가해 학생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고 각종 행정 절차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심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소리 지른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 똑바로 대답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떨리고 약간 내가 왜 이런 일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얘가 대체 학교를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건지 신고를 당하러 다니는 건지 난 모르겠어. 이제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 부모들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가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23명의 친구들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해온 진성이. 법원은 최근 진성이를 아버지와 분리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학교 폭력 신고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힘든데도 아버지가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있고 정서적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진성이가 아버지와 분리되고 난 뒤에야 진성이의 학폭 신고는 멈췄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학폭법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한다는 학폭법. 하지만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학폭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연간 6만 건을 넘어선 지금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들 일어나. 학생 일어나. 인사 빨리 일어나 빨리. 10살 주한이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공부보단 밖에서 뛰어놀기를 더 좋아하는 아들. 하지만 지난 4월 큰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피구장에서 상습적으로 때렸다. 주 2, 3회씩 뭐 다리, 뭐 허리 이런 데를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런 식으로 때렸다. 같은 반 여학생의 신고 내용입니다. 일주일에 사나흘은 욕을 했고 피구를 할 때면 발이나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것. 자신을 방어하라며 앞에 세우고 놓아주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처음에 신고 당해가지고 누가 거짓말 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거짓말 치는지. 가해자 엄마가 됐습니다. 이 책도 샀고. 요 학교폭력 이제 이호진 변호사님 거 요것도 샀고. 엄마가 몰랐던 아들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 우스운 게 우리 애가 착하다고 믿고 있어도 이 신고를 당하니까 부모도 의심을 하게 된 거야. 자식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한테 계속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애가 안 했다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애가 나중에는 막 지 머리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주한이. 엄마는 아들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폭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학교 내에 있는 간이 피구장. 아이들이 점심시간마다 피구를 했던 곳입니다. 딱 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그 딱 보고 바로 웃었거든요. 여기서 때리면은 안 볼 수가 없겠는데. 넓지 않은 공간,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학교 6학년인 누나도 증거 수집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주한이의 친구들을 수소문해 주한이가 해당 여학생을 괴롭히거나 때린 적이 있는지 일일이 물어봤다는 것. 함께 피구를 했거나 짝이었던 친구들 중에도 주한이가 해당 여학생은 물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봤다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 개 증거들은 물론 판례까지 찾아가며 작성한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엄마. 그러는 사이 가족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필품도 다 떨어지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잠 못 자고요. 거의 뭐 이거 진짜 정신과 약 먹고 울면서 막 컴퓨터 애들도 제대로 밥 못 먹었어요. 그냥 뭐 사 먹던지 때우던지 사 먹고 때우던지 뭐 그런 식으로 했고. 저 계속 찾아본다고 신경 쓴다고 누나하고 잘 이제 챙겨주고 그렇게 잘 못했어요. 주한이의 학폭이 심의 결과입니다. 목격 학생들의 증언과 CCTV 영상 전체를 살폈지만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조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상대 측 학부모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힘들었고요. 처분 없이 나왔다고 그게 그쪽 아이가 정말 아무 죄가 없었나요? 주한이 어머니는 학폭위 제도에 의문을 표합니다. 근데 제일 이게 당황했던 게 신고를 당하면 무조건적으로 그걸 하더라고요. 분리조치, 긴급 분리조치. 이제 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학교를 오지를 말든지 별도의 공간에서 혼자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고 학생 측의 요청만으로 신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신고를 당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분리 조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애가 가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고를 당하면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해당 학생이 왜 신고했는지도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생긴 오해라면 대화로 풀 순 없었던 걸까? 피고를 하다 보면 애들이 몸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애는 부딪혔는데 얘는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안 그치고 일을 키운 거예요. 키우다 보니까 일이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학생이랑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해요. 지금의 법은. 일단 신고가 되면 선생님은 상대방의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왜냐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게 어느 한쪽 편을 든다고 또 신고당하시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 전혀 없이 뭔가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놓치고 학폭에 접수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심의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학폭위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증언하겠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황소연 씨는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학부모와 짧은 언쟁을 벌였다는 소연 씨.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오만방자하게 짝이 없다. 그래서 나이값을 못한다면서 그 방을 나가셨어요. 막 저를 비난을 하고 나가셔서, 그때가 이제 더글로리가 막 방송되었을 때인데, 복수해야겠다 더글로리처럼 하면서 이 학폭을 걸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3월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복수를 어떻게 할까. 학폭 관련 드라마처럼 복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연 씨의 딸이 학폭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걔랑 놀지 말고 나랑 놀자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대요. 그거를 자기가 들었대요. 신고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소연 씨의 딸이 따돌리는 말을 했으며 무표정한 얼굴에 무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1, 2학년 아이들이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너랑 안 놀아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학폭으로 걸면 걸리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황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다 만들어낸 얘기로 걸어도 이게 저희는 갑자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정말 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처음 겪는 아이의 학폭 신고. 주변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2달간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받으러 다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는 바로 전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취소를 해요. 상대는 그거를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2달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냥 없는 건이 돼버리고, 상대 측에서는 제가 학폭 가해자인데 우리가 용서했어 이러면서 그냥 쉽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 만 8살짜리한테 학폭이란 제도를 이제 완전히 악용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 제도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구가 내 SNS를 차단해 충격을 받았다. 놀다가 내 모자를 쳐서 떨어뜨렸다. 째려봤다.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전한 실제 학교폭력 신고 사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아이들의 일상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또 다른 학부모는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뒤늦게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피해 신고 학생은 친구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고 망설이는 친구에게 허위 증언을 해도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 교육청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벌을 내린다며 거듭 부탁했습니다. 학폭위는 이 증언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겁니다. 교육부의 학폭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을 묻자 학교 자체 전담기구 회의나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걸면 걸리는 게 학폭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이 원하기만 하면 학폭위를 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합니다. 부모님들이 뭐 난 학폭을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교사가 뭐 조금만 한두 마디 더 얹어서 해보시는 게 어떻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축소 은폐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안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일단 학폭위가 열리면 가장 가벼운 1호 서면 사과에서 9호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고 이 중 4호 이상에선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아무 증거도 없는 허위나 오인 신고라 해도 학폭위를 열 수 있다면 처분까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처음 학교 폭력을 접한 부모들이 검색을 통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 학교 폭력 전문 법무법인들의 홍보 문구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학교 폭력을 전문 분야로 내세운 법무법인 몇 곳을 찾았습니다. 저희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앞서 더글로리를 언급하며 학폭 신고를 접수했던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중한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은 3호 그리고 더 가는 4호인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4호 처분, 즉 교외 봉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학폭이 인정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뭐 교회 봉사라든가 반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강력한 증거들을 모은다면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사람들도 학폭으로 들어와요. 그냥 뭐 말다툼이라든가 우리가 뭐 애들 밥 먹으러 갈 때 뭐 줄 맞춰서 가는데 자주 번호가 앞뒤어서 부딪힌다든가 이런 걸로도 학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학폭이 인정받아요 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폭 처분이 가능하다며 성공 사례를 강조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법무법인들의 성공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툭친 정도인데도 처분 다 나오게끔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의견서의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도 계속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처분이 혹시 몇 도? 2호까지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할 수 있나요? 가해자로 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라는 거는 아이가 일기에 쓴다든지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나요?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애가 쓰는 게 전부예요. 어디에 써도 상관없어요. A4 용지 이렇게 그냥 애들이
이렇게 쓰는 것도 상관이 없고 끄적끄적 쓰는 것도 상관없고 우리가 학폭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형사사건은 똑같거든요. 조금 눈앞에 선입관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줘야죠. 이런 스토리였다. 이런 부분도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거다. 제대로 대응하려면 한시라도 빨리 계약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생각하시는 금액대나 이런 게 있으세요? 저희가 뭐 기준표가 있긴 하거든요. 변호사 보수 기준표, 착수금의 최저 금액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저가 660이긴 한데요. 만약에 뭐 정관 변호사님 들어가시고 하면 뭐 1100은 넘어가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학폭위원들 자체가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급에 맞춰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가시긴 하죠. 다른 법무법인에서 먼저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자 가격부터 묻습니다. 얼마 부르셨는데요? 말해도 돼요. 그럼 650 정도. 보고 계시고? 갑자기 자리를 비웁니다. 잠시 뒤 착수금을 낮춰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 저희가 최저 기준이 56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오늘 결정하시면 560을 좀 도움 드리고 남편이랑 좀 얘기를 해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고 저희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온 게 있어가지고 결정을 지금 해주시면 바로 조금 팀 꾸릴 테니까요. 뭐 전화가 가능하시면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실제 학폭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학부모들에게 수임료를 물었습니다. 1,500 이상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날라갔죠. 없는 건이 돼버려서. 피해 관련 가해 관련해서 550이야. 근데 이제 행정 심판하면 이제 또 써야 되는 거죠 이제. 한 2,500만 원 날라간 것 같아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라는 학폭 사건들. 학폭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간단한 자문부터 사실 확인서 작성과 학폭위 동행, 학폭위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이번엔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예약 당시 목격자가 있어 가해 사실을 부인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달해뒀습니다. 변호사는 처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맞폭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그렇게 가요. 보통 이쪽도 피해를 당한 게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래서 최대한 공격할 걸 마련을 해서 같이 이제 맞폭 신고를 해서 치아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피해자 쪽에 조금 책임과 과실을 떠넘기기 위해서는 맞폭을 하는 거예요. 피해 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하라는 것, 이른바 맞폭입니다. 맞폭을 걸면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폭위가 열려도 양측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워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전 회사가 다니까 한 70% 이상 다 학폭이에요. 왜냐면 학폭이 생각보다 개념이 되게 넓거든요. 학폭 아닌 것 같아요. 더 짜잘한 것까지 다 하고 얘기하면 이거 뭐 그러면 맞학폭 하면 또 이게 무지인 거잖아요. 맞폭 외에도 처분을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이런 처음에 이런 거 제출하거든요. 학생 진술서 해가지고 그 단계보다 빨리 우리가 뭐 코칭 해서라도 머릿속에 없는 걸 예를 들어 학적 괴롭히려고 실제로 그랬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인정하면 바꿀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논리적으로 설득 있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위원회에 담고 이른바 진술 코칭. 우리가 만난 학부모도 상담 도중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학폭 전문을 하는 변호사, 그분은 말 그대로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쳤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이 써준 대로 심의위원회 가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를 연습도 시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었어야 된 거예요.
왜 안 해줬어요? 아이가 안 하겠대요.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하냐요. 법무법인들은 법률 자문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단언합니다. 얘 한 번도 학폭 사건을 안 해봤는데 부모들이 자기가 해보겠다? 그럼 학폭 전문 변호사들 왜 있어요, 굳이? 학폭 심의에 가서. 본인들은 자식 커버 친답시고 얘기하는 말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저희 회의록 보면 왜 망한지가 딱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폭보다 더 학원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이가 학원에 갔다고 하자 지금 중요한 건 학원이 아니라며 당장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쁜가? 바빠요. 이거 잘 안 되면 어차피 대학 잘 못 가는데. 아니 이거에다 목숨을 걸어야죠. 학폭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 근데 뭐 강남에서는 세게 나오고 분당에서는 약하게 나오고 이게 뭐예요? 개판인 거잖아요. 현직 교사가 자기 자식 문제 생기면 바로 찾아서 로펌 고용해요. 왜냐면 너무 잘 알거든. 학폭이 개판인 거를. 변호사가 자리를 뜨자 곧바로 상담실장들의 수임료 상담이 이어집니다. 저희 책정된 비용 부가세 포함해서 2,000입니다. 에? 2,000이요. 아, 왜 그렇게 비싸요? 왜 그렇게 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반문하고 싶은데 아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사모 미만 처분 받아서 진학이나 본인의 꿈에 있어서 영향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변호사를 안 쓴다라는 건 사실 저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하나 삐끗해져 버리면 진짜 이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학폭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는 학부모들이 거액의 돈을 지출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학부모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좀 과도해졌고 그 결과가 좀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변호사를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폭을 둘러싼 법조 시장 자체가 그런 수요에 부응하는 시장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불안과 어른들의 욕망이 교차하는 그 어딘가에 학폭위 제도가 머물러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학교 폭력이 그 도를 넘어서 이제는 초등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학생들을 묻은 구동입니다. 몸은 다 묶고 머리만 모래 위로 나오게 했습니다. 지난달 상급생들에게 맞아 숨진 김모군. 수개월 동안 가해 학생 2011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대대적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정부.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어졌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학폭 이력을 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폭력 엄벌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학교 폭력 이력을 대입에 반영하겠다며 강경책을 내놨지만 학폭 신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고 법조계 이른바 학폭 비즈니스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는 해마다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223건에 달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선도한다는 학폭위 제도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는 날. 학폭 골든벨입니다. 아이들은 학폭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학폭! 학폭! 자, 마지막 한 번 더. 학폭! 자,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은 학교 폭력이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사소한 괴롭힘이나 장난도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간단한 개념 정리 문제에 이어 쉽지 않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자, 금요일 하교길에 친구가 자전거에 자물쇠가 안 잠긴 걸 보았어요. 친구를 놀라게 해주려고 우리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CCTV를 확인해보고
나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나는 장난으로 한 일이니 학교 폭력이 아니다. 자, 하나, 둘, 셋!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자, 와, 정답이 O하고 X하고 갈라졌는데, 자, 정답은 뭐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O라고 한 친구들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친구에게는 학교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친구들과의 장난이 일상인 아이들의 학교 생활.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심하게 놀리거나 심하게 따돌리는 경우? 오래 놀리는 경우, 오랫동안. 정말 장난으로 그 친구도 웃고 있다면 이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친구들이랑 몇 번 싸워요, 일주일에? 세 번이요? 세 번이요. 그때 다 친구예요. 이렇게 때문에. 뭐 어떻게 싸웠어요? 어깨빵 하면서 싸웠어요. 이렇게 까! 부딪히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이게 일걸요? 일걸요? 그렇겠죠? 신고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미 화해했는데. 화해가 신고보다 먼저라는 걸 아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학폭법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너무 그 가해 학생한테 그 조치를 내리는 엄벌주의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피해 학생이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피해 학생이 무조건 제 벌 주세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쟤한테 사과받고 싶어요를 원해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심의에 와서 조치를 받았더라도 결국 다음날 다시 교실에서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기관, 그리고 서로 간에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폭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 마음고생을 했던 주한이. 다녀와.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친구들과 피구도 학교 생활도 다시 즐기기로 했습니다. 한 아이의 대규모 학폭 신고에 시달리던 학부모들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학폭법을 개정하라. 허위 신고 이제 그만. 학폭법을 개정하라. 허위 신고 이제 그만. 학폭법을 개정하라. 명백한 허위 신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니 저희는 법을 고쳐주실 수 있는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폭법 도입 20년. 그동안 심각한 사건들이 우리 경악해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선 가벼운 다툼조차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일상에 파고든 법의 잣대에 어른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혀버린 지금.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학폭위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때입니다.